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내 1위, 2위 항공사가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통합될 전망입니다. 혈세 투입 논란과 함께 구조조정 등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내일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실상 김해 신공항 백지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 난 신공항 사업이 정치 논리에 또다시 좌초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졸속 행정 논란을 빚고 있는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진행되는 기습 강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갑니다. 서민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지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0명대를 넘기며 확산되자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도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추세라면 2에서 4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 가동이 시작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9개월 만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한항공이 매각이 불발된 아시아나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 여객 수송 인원 세계 19위와 36위가 합쳐져 세계 10위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치명타를 입은 대한항공은 이미 부채가 23조 원에 달합니다. 아시아나를 인수할 돈이 없다 보니 이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한 고육지책 성격도 강한데요. 먼저 박지혜 기자가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지만 수송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회사 통합을 위해 산업은행은 정책자금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2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대한항공은 이 가운데 1조 8천억 원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합니다. 국내 1위 대한항공이 2위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매출은 19조 원, 자산은 40조 원에 달하는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몸집을 불리게 됩니다. 대한항공 보유 항공기는 164대, 아시아나 항공 보유 항공기는 79대인데 합병이 이뤄지면 프랑스와 독일 유수 항공사에 버금가는 규모가 됩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지역공항을 기반으로 새롭게 영업구도를 재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데다 전 세계 항공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서 통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이 어려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혈세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간의 이 살벌한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소비자들이 양사에 쌓아온 마일리지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황규락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대형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23%와 19%로 여기에 진에어나 에어부산 등 계열 저비용 항공사의 점유율을 더하면 67%에 육박합니다. 양사가 한 지붕 아래 놓이면 독점 문제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임 가격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미주나 유럽권 이런 실효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이 올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가대로 원위치시키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양사의 마일리지도 통합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아시아나가 속해 있는 항공 동맹인 스타 얼라이언스의 마일리지 제휴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노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추산되는 중복 인력은 800여 명 정도. 정부는 신규 노선을 개척해 고용 안정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고용 안정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도 지금 이제 피인수 기업의 전 종사원을 다 고용 승계를 전제로 지금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양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속한 삼자연합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삼자연합 측은 국민 혈세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업은행은 오너 일가를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삼자연합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또 하나의 굵직한 정부 정책이 내일 결정됩니다. 바로 김해공항을 대체할 동남권 신공항 부지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27년 동안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두고 선거 때마다 홍역을 치러왔던 사업이기도 하죠.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이 취임 후엔 경제성이 낮다며 백지화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신공항 대신에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을 했죠. 하지만 이 역시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가덕도는 어떤 곳일까? 4년 전 프랑스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는 이랬습니다. In our view, Gadeok is not a natural airport site. Thus, site formation is costly and challenging. 당시 밀양 부지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살아난 이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안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 추진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추진이 어렵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 정부가 곧바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백지화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증위가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기본 계획을 11개월간 검증한 결과 비행기 이착륙 시 인근 산과의 충돌 우려와 소음 등의 이유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대통령이 3번 바뀌는 동안 논란이 지속된 과제입니다. 특히 이번에 폐기되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4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프랑스에 맡긴 용역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던 방안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동남권의 전체에 대한 후보지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이런 대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 공항 이전 계획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4년 전 경제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이 재추진될 경우 월성원전 1호기처럼 경제성 평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정치가 정책을 덮어버리는 걸까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가덕동 신공항 추진에 찬성을 하고 나섰습니다. 밀양 신공항을 주장했었던 대구 지역 민심은 다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 소식에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내일 당장 신공항 대책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당에서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놓고선 지역별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부산 지역 의원들은 강력하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부산 여야 의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가덕 신공항이 빨리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4년 전 밀양 신공항을 주장했던 대구 지역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쫓아가지고 국책 사업을 뒤집는다는 것은 이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안입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 의원들과 모임을 가진 뒤 내일 발표 내용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새로운 부지로 떠오른 가덕도는 부산, 창원, 거제 사이의 섬입니다. 지금 가덕도 주민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을 것도 같은데 막상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현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산 최남단에 있는 섬 가덕도는 서쪽으로 창원과 가깝고 거제와는 거가대교로 연결돼 있으며 바로 위쪽으로 부산 신항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가덕도의 주변 바다를 매립한 뒤 섬을 가로질러 활주로를 놓는 방식으로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소음 피해도 적어 24시간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항 전망대입니다. 이렇게 망원경과 표지판 옆에는 모형 비행기가 들어서 있는데요. 신공항 유치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숭어와 대고잡이로 생계를 이어온 어촌마을. 이 어미는 섬을 떠나기 싫다고 말합니다. 가지면 걸려야 되는 거죠. 쫓겨나서. 보상을 한 거 1억씩 준답니까? 앞서 부산 신항이 들어서며 이주단지로 옮겨간 뒤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을 봤다고 설명합니다. 당분간 그 안에서 일은 해먹을 수 있어요. 공항에 들었을 때 잡일이라든가 저희들 해가지고 입치를 하는데 거기 끝나고 나면은 고향도 없어지고. 토목 공사 과정에서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 기지나 막사 등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까지 사라질까도 우려합니다. 여기만 남겨놓을 수는 없는 없죠. 그렇죠. 여기 활주로가 여기 생기는 무세대라는데 조금 이런 걸 기억을 남게끔 만들고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야 될 부분인데. 반면 공항에 들어오면 섬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겠다면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낚시가 옛날같이 거기 많이 안 나요. 나 지금 이리저리 나가 살았으면 좋겠어. 잘못 기분 가도 제가 바닷가에 돼 있지. 육지는 아닙니다. 정부항보다 더 세게 크게만. 공항 후보지로 언급된 지 햇수로 14년. 또다시 검토가 된다면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마을 주민의 아픔을 한 번 더 이렇게 이용하지 마시고 마을 주민 몇 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역시 내년도 시장 선거를 앞둔 서울시는 시장이 공석인데도 광화문 광장을 확장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입니다. 시민단체도 시의회도 교통체증을 무시한 졸속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바닥 철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확장 공사에 착수한 겁니다. 공사가 끝나면 이순신 장군 동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광장이 확대되고 왼쪽에는 왕복 차로가 생깁니다. 우선 차선이 기존 최대 12개 차로에서 9개 차로로 줄어듭니다. 또 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확대되고 야외 무대와 휴식 공간이 마련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장 조성 공사는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며 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논란입니다. 9개 시민단체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차기 시장 이제 5개월 후면은 선거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냐. 시민들은 활동 공간이 넓어지는 건 환영하지만 교통체증이 심해질까 걱정입니다. 도로가 좁아지니까 차가 많은데 그러면은 더 교통체증에 좀 있지 않을까,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산 삭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 앞서 보신 아시아나 항공 인수나 동남권 신공항 모두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국회가 나라 살림을 감시하기는커녕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거치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이 마구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56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정밀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예산 총액은 오히려 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지역구 현안 사업과 현금성 복지 예산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SOC 사업 민원이 몰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2조 4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위의 경우 여야 합의가 안 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이 117억 원 늘었고 전국 72개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정비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해졌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미 배정된 예산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증액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광주 시민들이 13년 전부터 염원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루빨리 진행돼야 돼서 예산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을 좀 집중 투입을 해서 빨리빨리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비판할 수만은 없지만 지역구 표심만 생각해 나라 살림을 누더기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부터 상임위가 해놓은 증액과 감액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밀어붙인다면 청와대의 관심은 20조 원이 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의원 40여 명을 불러 예산 처리를 직접 당부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앞선 1, 2차 회의 때와 장소와 규모 면에서 달랐습니다. 장소를 청와대에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옮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석자 수는 민주당 의원 48명을 포함해 당정청 핵심 인사 8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이 40여 명이나 참석한 것을 두고 뉴딜 관련 예산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당에서 대거 함께 해주시니 정말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별로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정 혼연일체 요청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들은 이유가 무엇이건 뉴딜 예산을 일단 삭감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의 통과에 협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한 의원들도 결의를 다졌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건 좀 적극적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지키는 일을 동시에 해야겠죠.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그린 뉴딜 8조 원, 디지털 뉴딜 7조 9천억 원 등 모두 21조 3천억 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온 힘을 다해 심사할 것입니다. 100대 문제 사업의 삭감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 의해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이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여당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조현선 기자가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내려갑니다. 현재 연 24%에서 4%포인트 낮춘 겁니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면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는 239만 명. 정부는 이들 중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5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2018년 24%까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내려가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 철저히 해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합니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서민 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잡은 것도 금리 인하 충격을 최대한 덜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작용은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문제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문제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입니다. 20% 초과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의 13%인 31만 명이 해당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 살인적인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돈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금융 이자 30% 주더라도 빌려와요. 당장 써야 되니까.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 뒤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금융 취약계층은 대략 4, 5만 명. 대출 규모는 3천억에서 3,5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에 연간 2,7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이 함께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권이 5등급 이하 600만 중저신용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합니다. 평균 빌리는 돈이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72조예요. 최소한 6조 원 정도는 필요한 거죠. 3등급 이상 고신용자에겐 혜택이 돌아가지만 5등급 이하는 위험지대로 내모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주 뒤에 하루 3, 4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마을. 지난 12일 마을 주민 30여 명이 김장을 같이 하다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근 장애인 요양원 종사자가 함께 김장을 하면서 전파된 걸로 추정됩니다. 딴 동네 사람이 와서 이렇게 김장철에 도와준다고 들어와서 하다가 그게 번졌네요. 서울 지하철 역삼역에서는 지난달 29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직접 접촉으로 다른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가족과 지인 모임 등을 통해 이곳 성동구 시장 상인들에게까지 번진 건데요. 약 2주 만에 역삼역 관련 확진자만 30명 넘게 나왔습니다. 호남권 거점병원인 광주 전남대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14명이 줄줄이 감염돼 응급실 폐쇄가 연장됐습니다.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발 확산 때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닌 소규모로 일상 공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활동량이 많은 40대 이하 확진자가 증가한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권은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고 수도권은 기준인 100명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수도권과 강원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일상 속 감염이 대학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동아리 학생 8명이 감염됐고 연세대에서도 조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강원 지역의 대학이 1박 2일 합숙 수업을 강행해서 논란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13일 연세대 음대 소속 조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조교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외부인 출입을 막은 겁니다. 연세대음대는 지난달 말 실기 수업 위주로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CCTV를 통해 역학조사한 결과 조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공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불안해서 밖에 잘 못 나가고 막 그랬죠. 고려대에서는 아이스하키 동아리에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학생들의 교내외 동선이 다양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활동 범위가 되게 넓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험도 몇 개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한 대학교는 오늘부터 수백 명씩 참여하는 1박 2일 합숙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졸업 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양 수업이라 학생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수업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 못하면 출석 체크할 때 안 온 걸로 할 거고 다들 참여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대학 측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세먼지까지 심해져서 마스크가 더욱 필수품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인데 온통 먼지에 갇힌 듯 뿌연 모습이죠. 서쪽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더 심해졌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했던 중국의 공장이 재가동되고 날이 추워지면서 중국에서도 난방이 시작된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현지 모습은 어떤지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희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인 베이징. 야외 테이블에 빈자리가 넘쳐나고 맑은 하늘을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是因为疫情的时候天一般都比较蓝，所以今天还是比较失望的。很可惜，最近这2天我来旅游都比较的雾霾严重，没有办法。 베이징 고층 건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물 꼭대기들이 희뿌옇게 보입니다. 베이징시는 올해 처음 대기오염 심각 단계 중 2번째 단계인 황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대폭 줄었던 교통량과 공장 가동률이 10월 이후 예전 수준을 되찾았고 오늘 낮 초미세먼지는 1세제곱미터당 111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중국 북동부 허베이성과 장수성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50m도 확보되지 않아 일부 도로가 봉쇄됐습니다. 이달 들어 중국 곳곳에서 석탄을 이용해 가동되는 난방이 대기 오염의 이유로 꼽힙니다. 现在就是取暖期，所以这个排放也增大。 这时候的话呢，京津冀这个中南部就会中到重度污染。 중국 기상당국은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내일쯤 대기 상태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죠. 코로나19 사망 위험도 높일 수 있냐 질문이 있는데 최근 발표된 연구들로 따져봤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대기 오염과 코로나19 사망률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2000년부터 2016년 미국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데이터화한 지도인데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나타낸 지도와 비교해보죠. 붉은색 미세먼지가 심했던 곳에서 코로나19 사망자도 많았죠. 연구진은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 상승하면 코로나19 사망률이 11%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사례도 봤습니다. 지난 3월 이탈리아 북부의 지역신문 무대 10개 면에 걸쳐서 보고가 실렸죠. 코로나19 초기 이탈리아 북부에 피해가 집중되자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요. 독일 연구진은 대기오염에 주목합니다. 지난 1월에서 2월 유럽의 하늘인데 유독 이탈리아 북부의 대기가 정체됐고 이산화질소 농도도 높았는데요. 연구진은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코로나19 사망률을 높인 원인일 수 있다 봤습니다. 물론 이 연구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 미세먼지 대기 오염과 코로나19 치명률 간의 관계는 잇따라 보고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수준으로 혈관에 침투해 뇌나 심장 등에 영향을 주죠. 몸의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들어오면 이미 폐나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니까 합병증이라든지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보건용 KF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권고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범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겁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방검찰청이 입장문을 낸 건 오늘 오전.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에 관한 게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간 정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은 검찰의 원전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SNS에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검의 입장문은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수사는 검찰의 기본적 업무라며 수사를 두고 정쟁이 번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최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와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50억 원 정도를 쌈짓돈처럼 돼 있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다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보고를 자세히 안 해서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야당 의원들은 또 근거 없이 쌈짓돈 주장을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총장의 쌈짓돈 자의적으로 썼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됐고요. 국민의힘은 법무부도 검찰 특활비를 썼으니 검찰과 법무부의 집행 내역을 다 공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11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이 수사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 내역을 다 공개를 하시고 검찰도 다 공개해라 집행 내역을. 그 집행 내역 공개는 특수활동비가 있는 이상 집행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윤 총장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선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 지시와 관련해선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게 아니라 연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통일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애초 계획이 없던 예산을 끼워 넣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 장관, 관사를 빌리는 예산을 추가한 건데요. 청와대에서 갑자기 NSC 회의가 열릴 경우 구로동에 사는 이인영 장관이 신속하게 가기엔 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 국회 논의 중 애초 정부안에 없던 통일부 장관 관사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장관이 늦는 바람에 사실 12시쯤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시에 늦어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로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청와대 회의 지각설은 일축했지만 통일부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한 NSC 회의 소집 시 신속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관사 임차 예산 10억 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SC 구성원인 서욱 국방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6km 떨어진 한남동 공관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던 2배 거리인 구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 김현철 장관도 비슷한 거리인 방배동에 살았고 홍영표 6.1제 전 장관은 경기도 성남에서 출퇴근했던 만큼 관사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청와대 인근 효자동 일대에서 40평, 132제곱미터 규모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세간살이와 전기요금 등을 고려해도 10억 원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40평형이면 한 5억에서 7억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은 대규모 적자 예산인데다 전셋값 급등에 힘들어하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인영 장관의 간곡한 요청 사안으로 전세보증금은 없어지는 돈도 아니라며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통일부 장관 관사 예산은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열왕야란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야망은 뭡니까? 대통령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침 오늘 이 야당 의원이 추 장관에게 서울시장이나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네, 추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장관님, 그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네, 뭐 알 수가 없다. 네. 아니라고는 안 하네요. 검찰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기로 했다. 바꿔 말하면 검찰 개혁을 완수하면 야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검찰 개혁은 언제 완수가 되는 겁니까? 네,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출범하면 일단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은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뭐 그렇다면 다음 달 이후에는 뭐 장관직을 그만두고 서울시장이든 뭐 대선이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네요. 네, 하지만 추 장관은 서울시장보다는 대통령에 더 관심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은 바로 대권에 도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우면서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추 장관은 13년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합 민심을 폭발시켜서 반드시 12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네, 추 장관은 당시에 당내 예비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박수 칠 때는 언제고. 네. 자, 이 앞서 보셨지만 이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 여당의 불만은 왜 탈원전 정책을 검찰이 수사하느냐 이거예요. 네, 대선 공약으로 국민이 선택했는데 왜 검찰이 수사하냐는 논리인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 때는 왜 지지했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정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수사는 왜 수사할 때 박수를 치셨습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성 조작하라고 지시라도 내리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왜들 이리 난리입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4대강 사업 수사에 박수를 쳤는지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네, 이 4대강과 자원 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공사 입찰 비리 수사 등이 시작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원 외교를 빙자해서 수십조 원의 혈세를 빼돌린 사건은 MB 정권과 현 정권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는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4대강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야당은 뭐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 검찰은 어쨌든 이번 수사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검찰도 정책의 옳고 그름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해 검찰이 도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돌아보자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 잣대라면 4대강 수사도 하고 원전 수사도 하는 검찰은 한결같이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한 걸까요? 알쏭달쏭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른바 전세 갭 투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살 집을 미리 마련하려고 전세 낀 집을 사두는 겁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4,000세대 아파트입니다. 지난 9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한 채가 약 6억 6천만 원에 팔렸는데 새 집주인은 세입자와 4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산 가격에서 전세가를 빼면 실질적인 매입가는 2억 4천만 원 정도. 3억 원 미만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마련하는 전형적인 갭 투자입니다. 미리 조금 사놓으시겠다는 오를까봐. 전세가 50% 이상 하니까. 과거와 다른 점은 다주택자가 여유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세 기간이 끝나면 들어올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 전세 사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실수요자들이 갭투자예요. 2억이면 갭투자할 수 있죠. 갭투자가 가능해진 이유는 전세값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매매가에 비해 전세값이 어느 정도인지가 전세가율인데 전세값 상승이 집값 상승보다 높으면 올라갑니다. 8월 53.3%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9월 53.6%, 10월 54.2%로 2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2개월 연속 상승은 4년 4개월 만의 일인데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기보단 부동산 규제로 매매가가 주춤할 때 전세값이 치고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김포, 파주시 등 부동산 규제가 곧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 지역도 규제 이전 갭투자 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으로 여당을 공세하기로 한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부동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명확한 정책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도 과천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가량으로 책정되면서 57만 명의 청약 수요가 몰린 곳입니다. 청약에 어렵게 당첨됐는데 온갖 규제로 이후 탈락되는 청약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청약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본인을 분양 가족수에 산정해서 포함을 시킨다거나. 국민의힘은 로또 청약을 없애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전 청약제 대신 후 분양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청약제를 없애지 않고 나중에 완성된 아파트를 갖다가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환하기 전에는 투기 문제라는 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중도금 등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건설업계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당내 대권주자도 부동산 행보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첫 화두로 던지며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 문제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청년, 신혼부부 대출 완화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을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입양된 후 멍투성이로 숨진 16개월 아이 사건 속보입니다. 아이가 입양되기 전 보살펴준 위탁가정 부모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들이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숨진 16개월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색 옷에 검은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16개월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있었는데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며 경찰에 항의 서한을 내려온 겁니다.
현장에는 생후 8일부터 양부모에게 입양되기 전까지 약 7개월간 아이를 돌본 위탁가정도 함께했습니다. 너무 화목한 가정이어서 너무 잘 됐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게요, 제가. 위탁모는 지난 7월 아이를 만났을 때 눈치채지 못한 게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그때 잠깐 봤을 때 그걸 정말 그런 걸 의심을 못했을까요? 그렇게 고통받는 걸 몰라서 정말 너무 미안하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도 흘립니다. 건강하고 잘 웃고 똑똑했어요. 앞으로는 조금 편하게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위탁모는 구속된 양엄마뿐 아니라 양아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맞아 죽었다고 그걸 보고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어떻게라도 강화를 하던지. 경찰은 오늘 2번 이상 신고가 접수됐을 때 멍자국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아이와 부모를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자체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민간 우주선이 우주인 4명을 태우고 첫 공식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3, 2, 1, 0.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가 굉음과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어두운 밤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지난 5월 나사 소속 2명을 태워 시험 비행에 성공했을 때 사용된 펠컨 9 로켓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나사의 인증을 받아 수행하는 이번 실전 무대에는 흑인 조종사와 여성 물리학자, 그리고 일본인 비행사까지 포함돼 우주인 4명이 투입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시련을 이겨낸다는 의미에서 우주선에 회복력이란 이름 리질리언스를 붙였습니다. I think all of us can agree that 2020 has certainly been a challenging year. Global pandemic, economic hardships, civil unrest, isolation. 지구 6바퀴를 도는 과정을 거쳐 내일 오후 1시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합니다. But we're not done yet. We need to keep going. We're going to get them safely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omorrow, right? But it was a beautiful launch today and really excited. 우주인들은 유전자 실험 등 임무를 수행하고 반년 뒤 귀환하는데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실전 무대로 평가됩니다. 18년 동안 우주여행 시대를 꿈꾸다 지난 시험 비행 성공 뒤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었던 스페이스X 창업자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머스크 대신 펜스 미국 부통령 부부 등이 발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PGA 투어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린재킷의 마스터스 대회. 이 대단한 무대에 처음 출전한 임성재가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준우승에 올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완벽한 어프로치에 이은 침착한 퍼팅. 라운드 초반 임성재가 연속해서 버디에 성공하며 선두 더스틴 존슨을 한타 차로 압박합니다. 하지만 벙커에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연속 보기를 기록하며 선두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 세계 랭킹 1위 존슨에게 아쉽게 그린 재킷을 내줬습니다. 그래도 임성재는 목표는 예선 통과였는데 공동 2위로 마무리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기뻐했습니다. 지난해 PGA 신인왕에 오른 임성재는 마스터스 대회에서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04년 최경주의 3위 기록을 뛰어넘은 겁니다. 준우승 상금 11억 2천만 원은 국내 대회 우승 상금의 4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승자 타이거 우즈. 집중해서 친 샷이 경사를 따라 떼굴떼굴 구르더니 물속으로 빠지고 물을 피하나 했더니 벙커로 향합니다.
벙커에서 친 샷은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홀에서만 7타를 잃는 셉튜플 보기. 우주는 PGA 투어 23년 동안 처음 겪는 기록을 적어내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경기 중에 TV 화면에 잡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선수들이 가끔 민망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한 주간 명장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민준 기자입니다. 김연경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팀. 신흥 라이벌 GS칼텍스의 끈질긴 플레이에 흥을 넘어 열정이 폭발합니다. 다소 과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고는 못 사는 김연경. 이게 바로 제가 하는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직방 언니 김연경 곁에는 직방 동생도 있습니다. 리베로 박상미가 점수를 내주고 자신에게 열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계 카메라는 생각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흥국생명 7연승의 원동력은 바로 이 열정입니다. 덴마크 컵대회에선 골을 향한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환상적인 시저스킥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이 공을 다시 시저스킥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른바 연속 시저스킥 골입니다. 끝이 난 플레이오프는 그야말로 해결사들의 무대였습니다. KTN 마운드를 책임진 19살 소영준과 환상의 콤비를 선보인 강백호 로하스가 있었습니다. 두산엔 발빠른 이유찬과 베테랑 최주환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KT의 도전은 끝났지만 이제 NC와 두산의 마지막 대결이 곧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세계에서 공을 가장 잘 다루는 프리스타일 세계선수권 우승자들의 실력 함께 보시죠. 서울도심이 닷새째 희뿌연 미세먼지 장막에 갇혀 있습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목도 답답한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50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인 달의 2배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중국발 스노우가 겨울로 가면서 북서풍 기류를 타고 자주 우리나라를 덮을 텐데요. 올해도 사흘간은 춥고 깨끗한 공기가, 나흘간은 따뜻하지만 탁한 공기가 반복되는 사만삼이 현상이 이어질 걸로 우려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호남은 아침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진 않겠고요.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양대 항공사의 인수합병을 바라보는 시선, 걱정도 큽니다. 당장 구조조정은 없다, 항공권 인상도 없다고 밝혔지만 그러잖아도 코로나 탓에 승객도 없는데 어떻게 실적을 내겠다는 건지 걱정이 앞서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둘 다 번창할 수도, 둘 다 위험해질 수도 있는 벼랑 끝 상황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클로징은 비상 아니면 추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